너 혹시 거울 보면서 이런 말 해본 적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해. 아니면 자존감 관련 책 사서 밑줄 치면서 읽고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따라하고 자존감 높이는 습관 10가지 같은 영상 보면서 열심히 실천해 본 적 있지? 근데 솔직히 말해봐. 그거 하고 나서 진짜 자존감이 올라갔어?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느꼈을 거야. 처음 며칠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심하면 오히려 이것도 안 되는 나는 진짜 답이 없나 보다 하면서 더 자괴감이 드는 거지. 사실 이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이야. 오늘은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진짜 자존감은 대체 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야.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오늘 주제는 좀 충격적일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존감에 대한 거의 모든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거든. 자존감 높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존감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노력하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근데 잠깐 끝까지 들어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사실 말이야, 우리 사회가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 서점에 가면 자존감 관련 책이 수백 권이고 유튜브에서 자존감 검색하면 영상이 수만 개가 나와. 자존감이 낮으면 인생이 망한다. 자존감을 높여야 성공한다. 자존감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듣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시작돼. 자존감은 높이는 거라는 믿음 말이야. 마치 자존감이 뭔가 점수처럼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려야 하는 수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무게 올리듯이 자존감도 올리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야. 자, 봐봐.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의 심리학자 조앤 우드 교수 연구팀이 아주 충격적인 실험을 했어. 이 실험은 심리학 역사에서 꽤 유명한 실험이야.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자존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눈 다음 15초마다 한 번씩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긍정 확언을 반복하게 했어. 4분 동안 총 16번을 반복한 거지. 초인종 비슷한 소리가 날 때마다 이 문장을 되뇌게 했어. 그리고 그동안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적게 했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자존감이 원래 높은 사람들은 기분이 아주 약간 좋아졌어. 정말 약간. 근데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졌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반복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 비참하게 느껴진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 뇌에는 수용 범위라는 게 있어. 심리학에서는 이걸 수용의 위도라고 불러. 쉽게 말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평소에 나는 별로야, 나는 매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너는 완벽해, 너는 최고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뇌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해. 이거 거짓말이잖아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믿음을 더 강화시켜버리는 거야. 이건 마치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너는 억만장자야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현실과의 괴리감만 더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야.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 조앤 우드 교수의 후속 실험에서 116명의 학생들에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주고 한 그룹에는 이 문장이 맞는 이유만 생각하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맞는 이유와 아닌 이유를 둘 다 생각하라고 했어. 결과가 뭐였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 긍정적인 이유만 생각하라고 강요받은 그룹이 가장 기분이 안 좋았어.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도 허용된 그룹은 오히려 괜찮았다고. 이게 왜 그런지 알아?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고 강요받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자기 자신이 더 한심하게 느껴지거든.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중으로 좌절하는 거야. 긍정이 긍정을 낳는 게 아니라 긍정이 오히려 좌절을 낳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러면 긍정 확언이 다 쓸모없다는 건가? 꼭 그런 건 아니야. 핵심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의 문제야. 자존감이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는 긍정 확언이 약간의 효과가 있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긍정 확언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존감이 정말 바닥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야. 조앤 우드 교수가 논문에서 직접 이렇게 결론 내렸어. 긍정적 자기 진술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낸다고. 약이 가장 필요한 환자한테 그 약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착각으로 넘어갈게. 이게 더 충격적이야. 자존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믿음이야. 사실 말이야,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자존감 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휩쓸렸어. 198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예 자존감 증진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을 정도야. 정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자존감만 높이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약물 남용도 줄고 학업 성적도 올라간다고 믿었거든. 자존감을 국가 차원의 만병통치약으로 본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무조건적인 칭찬을 쏟아부었고 경쟁에서 지는 아이가 없도록 모든 아이에게 트로피를 줬어. 근데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이 사람이 자존감 연구의 전설적인 인물인데 원래는 자존감에 열렬한 지지자였어. 근데 이 사람이 수백 편의 자존감 관련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 1만 5천 개가 넘는 논문을 검토했는데 객관적 기준으로 제대로 측정한 연구는 겨우 200개 정도밖에 안 됐어. 그리고 그 200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니까 높은 자존감이 좋은 학업 성적, 건강한 대인관계, 직업적 성공을 만든다는 증거가 거의 없었던 거야. 오히려 인과관계가 반대였어. 자존감이 높아서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 성적이 좋아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였어. 자존감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던 거지.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이 결과를 발표한 뒤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 자존감은 잊어라. 대신 자기 통제력에 집중하라. 수십 년간 자존감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자존감을 잊으라는 거야. 그의 분석에 따르면 높은 자존감이 확실하게 가져다 주는 건 딱 두 가지뿐이었어. 기분이 좋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잘한다는 것. 근데 이 주도성에는 어두운 면도 있어.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일찍 술, 담배, 마약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거든. 자신감이 넘치니까 위험한 것도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쉽게 뛰어드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높은 자존감이 공격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자존감이 위협받으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학교에서 괴롭힘을 하는 아이들을 조사해보면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진 자존감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고.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이야. 이 부분 놓치면 안 돼. 조지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이클 커니스 교수는 우리가 자존감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어. 커니스 교수에 따르면 진짜 중요한 건 자존감의 높이가 아니라 자존감의 안정성이야. 높은지 낮은지보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자존감을 주식 차트라고 생각해봐. 주식 가격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주식이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잖아. 아무리 주가가 높아도 하루에 50%씩 올랐다 내렸다 하면 그건 좋은 주식이 아니야. 자존감도 마찬가지야. 커니스 교수는 자존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어.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 높고 불안정한 자존감, 낮고 안정적인 자존감, 낮고 불안정한 자존감. 가장 건강한 건 당연히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이야.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높고 불안정한 자존감이 낮고 안정적인 자존감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높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여. 근데 누군가 자기를 비판하거나 일이 안 풀리면 갑자기 무너져 내려. 칭찬받으면 하늘을 날고 비난받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이건 부풀려진 풍선 같은 자존감이야. 겉으로는 빵빵해 보이는데 바늘 하나면 터져버리는 거지.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줄게. SNS에 사진을 올렸어. 좋아요가 100개가 넘으면 오늘 기분 최고야. 근데 좋아요가 10개밖에 안 달리면 뭐가 문제지? 내가 매력이 없나? 하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바닥이야. 시험을 봤는데 잘 보면 역시 난 대단해하고 못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무너져. 연인한테 탑장이 늦게 오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 하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해. 이게 다 자존감이 높지만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야. 커니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분노와 적대감이 더 높았고 일상적인 작은 스트레스에도 우울감이 더 크게 올라갔고 방어적인 태도를 훨씬 더 많이 보였고 연인 관계의 질도 더 낮았어. 특히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느끼면 보복하려는 경향까지 높았다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 보여도 그게 흔들리는 자존감이면 낮지만 안정적인 자존감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존감 높이기 방법들이 왜 문제인지 이제 보이지? 거울 보면서 나는 최고야 외치기, 매일 긍정 확언 반복하기, 자기한테 칭찬 퍼붓기. 이런 방법들이 설령 자존감을 올려준다 해도 올라간 자존감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오히려 외부 상황에 따라 더 크게 출렁이는 불안정한 자존감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지잖아. 우리가 해야 할 건 성을 더 높이 쌓는 게 아니라 기초를 단단한 바위 위에 놓는 거야. 사실 말이야, 커니스 교수가 2003년에 발표한 최적의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건 단순히 자존감 높이에 관한 게 아니야. 최적의 자존감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첫째, 진실한 자존감.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가지는 자존감이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부풀린 자존감이 아니야. 둘째, 조건 없는 자존감. 시험을 잘 봐서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괜찮다고 느끼는 거야. 셋째, 안정적인 자존감.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자기 가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지. 넷째, 내면과 일치하는 자존감. 겉으로 보여주는 자신감과 속마음이 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클라이맥스야.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가 자존감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어. 이 사람이 3,000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8개월 동안 12번에 걸쳐 자기 가치감의 변화를 추적했어.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 자존감보다 자기 연민, 영어로는 셀프 컴패션이라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만든다는 거야. 자존감은 상황에 따라 출렁거렸지만 자기 연민은 상황이 바뀌어도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 8개월 내내. 자기 연민이 뭐야? 이거 자기한테 불쌍하게 구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전혀 아니야. 네프 교수가 정의한 자기 연민은 3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어. 첫 번째는 자기 친절. 자기한테 가혹하게 대하는 대신 따뜻하게 대하는 거야. 두 번째는 공통 인간성. 나만 힘들고 부족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걸 인식하는 거야. 세 번째는 마인드풀니스, 즉 알아차림이야. 내 감정을 과하게 부풀리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야.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래. 자존감이 나는 대단해라면 자기 연민은 나는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야. 자존감이 나는 남들보다 잘해라면 자기 연민은 잘 못해도 나는 충분해야. 자존감은 항상 평가를 기반으로 해. 나는 잘하는가 못하는가, 나는 남들보다 나은가 못한가.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존감은 태생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반면에 자기 연민은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아.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고 힘들고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야. 네프 교수의 연구에서 진짜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어. 참가자들에게 모의 취업 면접을 시켰어. 그 유명한 면접 질문, 본인의 가장 큰 단점이 뭔가요? 이 질문에 답하게 한 다음 불안감을 측정했더니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안감이 낮았어.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었어. 왜냐하면 자존감은 내가 잘할 때 나를 지켜주지만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는 오히려 나를 공격하거든. 단점을 말하는 상황은 자존감에게는 위협이야. 반면에 자기 연민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한결같이 나를 감싸줘. 더 흥미로운 건 자기 연민이 높은 참가자들이 단점에 대했을 때 나 같은 1인칭 단수 대명사를 적게 쓰고 우리 같은 1인칭 복수 대명사를 더 많이 썼다는 거야. 자기 단점을 나만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특성으로 바라본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러면 자기 연민이라는 게 결국 자기한테 관대한 거 아니야?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반성을 안 하는 거 아닌가?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이런 의문이 강해. 우리는 채찍질해야 발전한다. 자기한테 엄격해야 성공한다 라는 믿음이 뿌리 깊으니까. 근데 연구 결과는 정반대야.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실패 후에 더 빨리 회복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시 도전했어. 왜냐하면 실패해도 나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자존감에 기대는 사람은 실패하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니까 아예 도전을 안 하게 돼. 실패가 무서워서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나는 여전히 괜찮아 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네프 교수의 연구에서 자존감과 자기 연민을 직접 비교했는데 자기 연민은 자존감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똑같이 가져다 줬어. 우울감 감소, 행복감 증가, 낙관주의 증가,
삶의 만족도 증가. 근데 자존감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없었어. 나르시시즘이 없고 끊임없는 사회적 비교 강박이 없고 자아가 위협받을 때 나타나는 방어적 공격성이 없었어. 쉽게 말해서 자기 연민은 자존감의 좋은 점만 쏙 빼먹고 나쁜 점은 다 버린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야. 사실 자존감에 집착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하나 더 있어. 바로 비교야. 자존감의 정의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잖아. 근데 평가라는 건 항상 기준이 필요해. 그 기준이 대부분 다른 사람이야. SNS를 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넘쳐나잖아. 이 끝없는 비교 속에서 자존감을 높이려면 나도 저 사람만큼은 돼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 근데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상 모든 사람이 동시에 평균 이상일 수는 없거든. 자존감을 비교에 기반해서 세우는 순간 영원히 도착점이 없는 러닝머신 위에 올라타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실전 이야기를 해볼게.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존감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자기 연민을 키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조건부 자존감을 알아채는 거야. 너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해? 시험을 잘 봐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연인이 나를 좋아해야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내 자존감은 외부 조건의 줄로 묶여 있는 거야. 아, 나는 지금 시험 성적에 내 존재 가치를 걸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 이 알아차림이 변화의 시작점이야. 두 번째, 완벽한 긍정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인식을 하는 거야. 앞에서 말한 워털루 대학교 실험 기억나지? 긍정적인 이유만 생각한 그룹보다 긍정과 부정을 둘 다 생각한 그룹이 더 나았잖아. 이게 핵심이야. 나는 완벽해가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은 솔직히 부족해. 근데 이런 부분은 꽤 괜찮아 라고 인정하는 거야. 이게 뇌의 수용 범위 안에 있는 진짜 건강한 자기인식이야. 세 번째,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대신 관찰하는 거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를 평가해. 아,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 진짜 쓸모없다. 이 평가의 롤러코스터가 자존감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야. 대신 아, 나 지금 실수했구나 라고 평가 없이 관찰만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멍청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실수했다는 사실만 인식하는 거지. 이게 마인드풀니스, 즉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데 네프 교수가 말한 자기 연민의 핵심 요소 중 하나야. 네 번째,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나만 이렇게 부족하고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느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모든 인간이 부족하고 모든 인간이 실수하고 모든 인간이 가끔은 무너져. 네프 교수는 이걸 공통 인간성이라고 불렀어. 나의 고통을 나만의 문제로 고립시키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바라보는 거야.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자기한테 친구처럼 대하는 거야. 너 친한 친구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전화해서 울면 뭐라고 해? 너 진짜 멍청하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하지라고 하진 않잖아. 힘들었겠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라고 하잖아.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자신한테는 역시 난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봐라고 하잖아. 자기한테 가장 잔인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야. 친구한테 하듯이 자기한테 말하는 것. 이게 자기 연민의 가장 쉽고 강력한 시작점이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 너는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야. 이 말이 당장 와닿지 않아도 괜찮아. 사실 당장 믿지 못하는 게 정상이야. 우리 뇌의 수용 범위 때문에 그래. 다만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봐. 자기한테 채찍질하려는 순간 3초만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 소중한 친구가 이런 상황이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까? 그리고 그 따뜻한 말을 자기한테 해주는 거야.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떤 자존감 책 100권보다 강력하다고 난 확신해. 너의 가치는 내가 뭘 이루느냐에 달려있지 않아. 너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사람이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부탁해. 그게 나한테는 큰 힘이 돼.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심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